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대선의 중요 변수 중 하나였던 첫 번째 TV 토론회가 끝났습니다. 누가 더 잘했는지는 토론을 지켜본 사람마다 약간은 다르게 나타나는 듯합니다. 다만 판세 자체를 흔들 만한 이른바 한방은 없었다는 평가는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각 당은 아전 인수식의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로 대선은 딱 15일, 보름 남았습니다. 정치권 소식은 잠시 뒤에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세 분과 먼저 사건 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김유진 MBN 아나운서, 임주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 사이에요. 손흥민 선수에게 돈을 뜯어내려한 20대 여성과 40대 남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공갈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여전히 손 선수와 임신했다고 주장하시나요? 협박은 두 분이 공모한 건가요? 초음파 사진 조작된 거 사실인가요? 초음파 사진이 조작된 겁니까? 협박은 두 사람이 공모한 겁니까? 혹시 어떤 점 위주로 영장 실질 심사를 소명하셨을까요? 손흥민 선수 측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협박 공모하신 거 맞을까요? 버튼을 누르라니까. 이게 아니라 잠깐만요. 혐의 인정하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7천만 원 추가로 요구하신 거 맞을까요? 이유는 죄송합니다. 낙태 금요가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여성은 공갈 혐의고 남성은 공갈 미수 혐의입니다.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이자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빌미로 돈을 요구했던 20대 여성 또 40대 남성이 구속이 됐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을 해서 실제로 손 선수에게 3억 원을 받은 20대 여성에게는 공갈 혐의가 적용이 됐고요. 이런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추가로 7천만 원을 뜯어내려고 했던 40대 남성 용 씨는 공갈 미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서울중앙지법은 두 사람에 대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 또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상태입니다. 예, 임주혜 변호사님, 지금 김유진 아나운서 얘기처럼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 이 사건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사건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6월에 이 해당 여성이 손흥민 선수에게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가졌다고 주장을 하면서 금전을 요구해 오면서 사건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찌 보자면 1년 정도 이미 시간이 경과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예. 이 해당 여성의 또 전 연인으로 알려져 있는 이 40대 남성이 손흥민 선수에게 다시 협박을 하고 금전을 요구한 건 지난 얼마 전이었던 3월부터 다시 협박이 시작됐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도 평가할 수 있겠지만 어떤 공갈이라던가 협박은 비교적 최근까지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것 같고요. 예. 빠른 속도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사건 손흥민 선수가 고소한 직후 체포영장 발부까지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졌는데 그만큼 지금 피의자가 특정이 된 상태였고 혐의점도 확인이 된 상황에서 예.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초기부터 수사기관에서는 좀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7일 날 고소장이 제출이 됐는데 17일 날 영장이 발부됐다.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빠른 거 아니냐는 게 이제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렇게 빨리 잡아서 그런 걸까요? 왜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됐을까요? 네, 일단 수사가 진행된 과정을 보면 분명히 다른 유사한 사건들에 비해서는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됐다. 빠르게 빠른 거죠. 네, 그렇게 예. 일단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고소장은 7일에 접수가 됐고 곧바로 이제 체포가 된 게 14일 그리고 이제 얼마 전 이렇게 구속까지 된 상황인데 사실 일반적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피해자를 조사하는 데까지만 해도 일주일이나 2주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간 동안 이미 피의자들이 구속까지 됐기 때문에 예. 상당히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물론 이제 경찰 측에서는 이미 고소장이 접수가 된 때부터 가해자들이 특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예. 사건이 지연될 이유가 없다라는 식으로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사실 많은 공갈죄의 경우에
가해자들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들도 무척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것보다도 결국에는 이 사건의 특수성을 조금 더 고려를 해서 진행이 좀 빠르지 않았나. 특수성이. 네. 왜냐하면 지금 피해자가 어쨌든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운동 선수인데다가 만약에라도 이 사건이 뭐 수사가 조금 지연될 경우에 추가적인 피해, 그러니까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상당히 고려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혹시라도 이런 피의자들이 뭐 이 사건과 관련한 사실을 언론에 제보하고 그것들이 공개가 된 경우에면 예. 그렇다면은 결국 이제 손 선수에 대한 그런 피해는 무척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다 보니까 예. 이런 점들까지도 고려를 해서 경찰에서는 상당히 이제 빠르게 사건을 진행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영상을 보여드렸지만 영장실질심사에 이제 출석을 하려면 이제 호송차에 내려가지고 법원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서 취재진들이 물어보기도 하죠. 그런데 김유지 아나운서, 이 과정에서 인권 논란이 지금 일었단 말이에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네, 일단 이 양 씨가 포승줄에 묶인 채 예. 운동복 차림으로 이제 법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취재진에게 포착이 됐습니다. 이때 이 여성은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태긴 했지만 마스크 위쪽으로 얼굴이 좀 상당 부분 드러난 모습이 노출이 됐고요. 예. 또 몸매가 드러나는 듯한 그런 모습도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남성 40대 남성의 경우에는 용 씨는 모자를 썼던 것과 좀 비교했을 때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평가가 되기도 했는데 예. 이 때문에 복장 논란이 불거졌던 겁니다. 또 이 출석 과정에서 취재진을 발견한 이 여성이 서류철로 이 자신의 얼굴을 가리려고 했는데 이거를 경찰이 제지를 했거든요. 이 모습을 두고서도 흉악범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인권 보호를 하지 않는 것은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 이런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 경찰의 구속심사 자료가 담긴 서류철을 이 여성이 말없이 가져가려고 해서 제지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인권 논란이 하나 있고 복장을 둘러싼 좀 논란이 있는데, 저 장면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임 변호사. 이 여성이 이제 뭔가 서류철을 들고 있다가 카메라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이거 얼굴을 가리려고 올렸는데 경찰이 이렇게 제지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마스크는 쓰게 했는데 이게 좀 과하다는 일부에서 지적이 있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이제 관련된 규정을 모두 지킨 상태였다, 이렇게 입장을 보였습니다. 예. 이 상황을 좀 보자면요, 동일하게 다른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마스크와 모자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이 남성은 마스크와 모자를 모두 착용한 모습이 확인이 되고요. 해당 여성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만 착용하겠다고 하고 모자는 별도로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게 지금 경찰 측의 설명입니다. 예. 그런데 저 서류철은 지금 호송 차량 안에 그냥 들어있던 서류철인데 해당 여성이 경찰들에게 이제 물어보지 않고 그냥 갖고 내려서 얼굴을 가리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현재로는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 여성의 물건이 아니었고 경찰이 갖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예. 이것에 제지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지금 경찰 측의 설명입니다. 예. 일단 그러면 원래 아직 지금 구속영장 단계라는 거는 저 사람의 죄가 확정이 됐는지까지는 갈 길이 좀 있고 혐의가 명확하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렇게 얼굴을 공개하고 말고 하는 거에 기준이 따로 있던가요?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런 단계에 있을 때 피의자의 얼굴은 공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 이제 관련해서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이 존재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얼굴이라든가 혹은 성명, 뭐 그밖에 개인 신상 등을 이제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을 그렇죠.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뭐 어떤 범죄를 저질렀느냐와 상관없이 이런 얼굴 등은 공개가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다만 이제 예외적인 경우, 그러니까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서 중대한 특정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심의를 거쳐서 얼굴이나 혹은 기타 내 신상 정보가 공개가 돼야 되는데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사실 이런 공갈죄 같은 경우에는 이 특정 범죄에는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규칙에 따라서 마스크라든가 모자 등을 통해서 얼굴을 가리는 것들, 이것이 일단 기본적인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른바 모자이크라고 하죠. 모자이크를 쳐가지고 이제 방송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경찰도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었는지 좀 입장을 내놨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앞서서 임 변호사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덧붙이자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요청할 상황에 대비해서 이럴 때 모자를 준비를 미리 한다고 합니다. 이날도 모자를 상표를 가려서 2개를 준비를 했다고 해요. 예. 다만 이 40대 남성 용 씨만 모자를 요청을 해서 착용하고 내린
아닌 것이고 여성의 경우에는 요청하지 않았던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일부러 제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도 전혀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복장, 이 트레이닝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검거 당시에 입었던 옷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송 전에 갈아입은 본인의 옷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복장에 관련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즉 자율 복장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 변호사님 체포 났을 때 당시의 옷과 법원에 들어갈 때 옷이 달랐다는 건데 그러면 뭐 의뢰인 중에서도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으러 갈 때 나 이 옷 좀 가져다 달라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사실 옷을 갈아입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보기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체포당하고 구속당하고 이것이 뭐 48시간 이내에 긴박하게 돌아가고 그렇죠. 있고 좀 정신이 없죠. 그렇죠. 뭐 의상까지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라는 평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떤 수영복을 입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자율에 맞게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자유로운 복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그곳에서 이제 먹고 자고 일상생활을 했기 때문에 옷에 뭐가 묻었을 수도 있고 옷이 젖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서 옷을 요청을 해서 뭐 가족이나 친지가 옷을 갖다 줘서 옷을 바꿔 입은 것 자체가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 사건은 며칠 전부터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또 신경이 쓰였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마스크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모자도 쓰고 마스크도 썼는데 이 여성은 모자를 거부했다. 이거는 서정민 변호사, 이 영장 피의자들이 선택 권한이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언론의 보도가 집중되는 그런 중요 사건을 초기부터 맡은 적은 없어서 구체적인 뭐 의뢰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는 경험을 말씀드릴 수는 없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피의자들이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얼굴을 어디까지 노출할지 혹은 어디까지 감출지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개인적인 선택에 따라서 진행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경찰 입장에서는 경찰의 잘못으로 이런 신분 혹은 신상 얼굴들이 공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 만약에 이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마스크를 뭐 꼭 써야 한다든가 혹은 뭐 모자를 어떻게 쓰든 말든 본인이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스크, 모자 등에 대해서는 결국 피의자가 뭐 착용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일례로 보더라도 우리가 뭐 특히 유명한 그런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 재판 혹은 뭐 수사 단계에 나갈 때 모자나 마스크를 착용하는 분도 계시고 착용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떳떳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얼굴을 가리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한편으로는 이미 언론에 노출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특별히 가리는 그런 도구들을 쓰지 않은 경우들도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렇게 피의자들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뭐 얼굴이 공개될 수도 혹은 공개가 제한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얼굴이 공개되면 이득이 없으니까 대부분은 가리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 상황 같은 경우 서 변호사님은 인권 논란, 이런 인권 논란까지 이렇게 붙을 정도의 사안이라고 좀 판단하세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번 이 인권 침해 논란이 약간 혼란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좀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터졌을 때 피의자들의 신상을 정보를 공개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계속 달라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자의 신상까지도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다라는 이야기도 최근까지 분명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는 오히려 반대로 이런 얼굴 일부, 뭐 신체 일부가 노출돼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는 혼란스럽긴 합니다. 물론 변호사 입장에서는 뭐 피의자의 그런 인권을 보호하는 측면들이 더 강화돼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 논의가 뭐 이 사안에서 꼭 나왔어야만 할지 일단 경찰에서 특별히 규정상 문제를 삼을 만한 그런 절차들은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꼭 나와야 되는 이야기인지 또 앞으로 이런 피해자의 인권에 대해서도 조금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 이어갈지에 대해서는 글쎄 아주 좀 소극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도적으로 경찰이 얼굴을 뭐 노출시키려고 했다. 그러면은 마스크라든가 모자라든가 이런 거 준비는 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의도적으로 노출하려는 의도는 저는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사실 일반적인 경우라면 피의자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들어갈 때 이런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피의자 입장에서도 사실상 지금 내 신상이 공개될까 이런 우려가 더 낮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지금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 다른 사례에서는요, 이렇게 여성이 긴 머리로 얼굴을 너무 가리고 들어가서 내지는 모자를 너무 푹 눌러 쓰고 들어가서 지금 피의자의 어떤 신상을 너무 공개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주는 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또 제기됐던 사례들도 있었거든요. 만약 지금 경찰 측이 입장을 밝힌 것처럼 모자도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별도로 요청을 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이 서류철 같은 부분은 지금 그냥 호송차에 있던 거를 임의로 이 해당 여성이 갖고 내린 것이기 때문에 제재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부분들이 맞다면 논란으로까지 번지기에는 좀 규정 미비한 부분이 없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사건의 초반에 또 나왔던 것이 이제 초음파 사진이라는 건데, 사실 이 여성이 임신한 거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초음파 사진 두고 가짜냐 진짜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이 여성이 임신한 것까지는 확인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손흥민 씨의 전 연인이었던 여성 양 씨가 손흥민 선수에게 보냈던 초음파 사진은 조작된 것이 아닌 진짜가 맞았습니다. 경찰이 병원 기록을 확인해 봤더니 실제 임신을 했던 사실이 있었고 중절 수술을 받은 사실까지 확인이 됐는데요. 다만 태아의 아버지가 손흥민 선수인지까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손흥민 씨 측에서는 허위 사실이라고 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확인을 못하는 거죠.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일단 강조드려야 되는 부분은 손흥민 선수는 모든 것이 이제 허위 사실이다, 본인의 아이를 임신한 적이 없다라는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공갈죄의 성립 여부에 손흥민 선수가 만약 그 아이의 친부였는지 여부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조사가 된 바에 따르면 해당 여성이 임신을 했던 전력이 있는 것은 맞고 이후에 임신 중절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로서는 친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물론 일정 주수가 지나면 지금 아직 출산을 하지 않은 단계에서도 양수검사 등을 통해서 뭐 친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는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검사를 거쳤는지 여부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이미 어떤 임신 중절까지 이루어졌다면 실질적으로 현 단계에서 친부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은 불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고 불가능하다라는 평가도 가능해 보입니다. 수사상 실효가 크게 없는 작업이라는 말씀이시죠. 또요, 이 남성이 언론사에 이 내용을 제보하려고 수차례 시도를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남성이 누구냐면요. 이 여성 양 씨,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와 사귀었던 이 여성이 손흥민 선수와 결별한 후에 만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난달부터 여러 언론을 접촉을 해서 손흥민 선수 관련 제보 내용이 있다라면서 살해금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일부 언론사에서 증거를 요청하면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이에 앞서서 3월부터는 손흥민 선수 측을 상대로 임신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서 7천만 원을 뜯어내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는데요. 일이 자신의 뜻대로 풀리지 않으니까 결국 이렇게 언론사에 좀 접촉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렇게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언론사에 접촉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서정빈 변호사, 그 여성에게 3억 원을 건네면서 각서를 썼다고 했는데 그 각서 내용에 배상액 30억 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던데 이런 배상액 같은 게 들어가기도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런 중요한 사실, 중요한 비밀이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만약이라도 이런 약정을 위반해서 외부에 유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이런 금액을 정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사실은 양측의 의사가 합치가 되면은 효력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대해서 뭐 손 선수나 혹은 상대방 여성 측도 동의를 하고 기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일단 금액이 뭐 정하기 나름이긴 한데 30억이라고 하면 통상적인 사안보다는 무척 높은 금액인 건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손흥민 선수의 그런 입지라든가 만약에라도 이제 여성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혹은 사회적인 피해까지도 고려를 했을 때 책정을 한 금액으로 보이고 사실 뭐 우리가 30억을 실제로 배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손 선수 측에서는 이 최소한 이런 경고성의 의미로서 이런 금액을 책정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은 기한은 사망 시까지라고 하던데 이것도 그냥 양측이 합의만 하면 된다는 말씀? 네, 그렇습니다. 양측의 동의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내용들 역시도 합의서 내용으로 작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서에 배상액을 넣었다는 것은 이것이 나중에 법적인 효력이 있으니까 넣었나요?
우리가 흔히 뭐 각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반성문 쓰면서 각서같이 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 내에서도 내가 뭐 또 한 번 불륜을 저지를 시에는 뭐 예. 전 재산을 뭐 배우자에게 주겠다. 예, 이렇게 예. 각서까지 쓰고 도장까지 찍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그 효력에 대해서 사실 절반만 효력이 있고 절반은 효력이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거든요. 각서라는 명칭이 붙어 있긴 하지만 일정 부분 계약서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이 어떤 합의된 의사가 존재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그 자체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예. 그런 부분까지는 확인이 됐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각서의 존재라는 것이 손흥민 선수가 이 각서 내용대로 뭐 30억 원을 청구할 것이다 이런 가능성보다는요 오히려 이 자체가 어떤 공갈이 있었다 어떤 협박이 있었다 이런 부분을 좀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서의 기능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이런 계약서 결국 각서의 존재가 있다는 것 자체로서 예. 이들 간에 어떤 협박의 정황이 있었다라는 점까지는 좀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 이제 소송까지 간다고 하면 법원에서 뭐 30억의 배상을 다 인정하지 않고 예. 뭐 일정 부분 감액을 할 가능성 뭐 이런 부분까지도 존재할 수 있겠지만 아마도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공갈죄로서 법적 대응을 하는 걸로써 별도로 이런 부분까지 청구를 할까 이 부분은 여전히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씨 측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러면 서 변호사님, 이 3억 원을 건넸다는 사실 자체가 향후의 재판에서 손 선수 측에 좀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사실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3억 원을 줬다라는 것은 손 선수에게는 불리한 내용이 아니고 오히려 이 가해자들에게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 될 그래요?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3억 원에 대해서는 공갈이 미수에 그친 것이 아니라 기수가 된 것이고 그만큼의 불법적인 이득을 취득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가해자들의 입장에서 이 돈을 받았다라는 점이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을 할 거고요. 특히 이제 3억이라는 금액 자체도 뭐 공갈죄의 그런 양형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상당히 높은 금액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이 점은 뭐 다른 다툼 없이 결국에는 이 가해자들에 대해서 불리하게 참작할 만한 그런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